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특히 돈과 노후가 얽힌 현실에서 그 침묵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의 너무 긴 침묵은 배려나 사랑이 아니라 체념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눈송이가 소리 없이 아주 무겁게 쌓이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정년을 맞이한 남편에게 회사라는 무거운 족쇄가 풀리는 바로 그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가정이라는 기나긴 인내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무 불평도 하지 않으니 우리 부부는 원만하다고 굳게 믿고 있던 아내.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서늘한 이혼 통보에 그만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올해 65의 미숙 씨 역시 남편의 정년퇴직 바로 다음 날 부부 오붓하게 보내는 제2의 인생이라는 달콤한 꿈이 산산조각 같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동안 고마웠다는 따뜻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따로 살자 라는 냉철한 통보였죠. 그리고 그 통보의 이면에는 남편이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숨겨왔던 조용하고도 잔혹한 재무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황혼 이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서늘한 돈의 민낯을 보게 되실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노후와 생존을 지켜내는 아주 현실적이고 현명한 전략이 무엇인지 확실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결코 남의 집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 잔혹하고도 현실적인 인생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선고. 아침 식탁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의 김, 그리고 살짝 그을린 토스트의 고소한 냄새. 제가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변함없는 우리 집의 아침 풍경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식탁 한가운데 놓인 것은 철진한 꽃다발도 수고했다는 감사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 가장 먼저 뛰어든 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서늘한 기운의 서류 봉투. 바로 이혼 신고서였습니다. 제 이름은 미숙, 올해 65입니다. 바로 어제 남편은 길었던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어젯밤에는 제가 그렇게 말하며 큰맘 먹고 사온 1 한우를 구워 조촐하지만 따뜻한 축하 파티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바빠서 가지 못했던 온천 여행도 다니고 드디어 우리 부부만의 오붓한 제2의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단 1%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보, 할 이야기가 있어. 오늘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에 시선을 둔 채가 아니라 저를 아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동자가 너무나도 차갑고 건조해서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따로 살자. 이혼을 해준다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별거부터 했으면 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 단어들의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이거 몰래카메라인가? 질 나쁜 농담인가? 아니면 내가 어제 무슨 큰 실수라도 했나?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되는 기분을 느끼며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 설마 밖에서 딴 여자라도 만나는 거야? 그게 아니면 대체 왜? 남편은 이성을 잃고 허둥대는 저를 마치 길거리에 버려진 낡은 물건을 보듯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당신이 내 뒷바라지하는 것도 내가 당신 비위 맞추며 챙기는 것도 이제 다 지쳤어. 화를 내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한숨과 함께 토해낸 그 말. 남편은 이미 모든 짐싸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마 제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던 새벽에 홀로 준비했겠죠?
커다란 캐리어 하나를 질질 끌며 남편은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쫓아가려 했지만 제 두 발은 마치 가위에라도 눌린 것처럼 바닥에 찰똥같이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건조하고 날카로운 금소금은 제 평온했던 일상에 완벽한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혹은 아내는 과묵하고 지구의 하나의 존재라는 듯 언제나 마고 다정한 사람입니까? 반찬 투정 한 번 없이 당신이 차려준 밥을 묵묵히 먹고 당신의 이야기에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부디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침묵은 결코 다정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긴 세월에 걸쳐 겹겹이 쌓인 체념이라는 이름의 눈송이가 마침내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키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준비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 침묵의 청구서를 받아든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어긋나 버린 두 사람의 시계.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난 뒤 덩그러니 남겨진 넓은 거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완벽한 정막이 이토록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공포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과거의 기억들을 미친 듯이 되짚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우리는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화목한 인꼬 부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 없는 부부였을 텐데.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 혼자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양반은 조용해서 참 편해. 꼬박꼬박 월급 잘 가져다 주고 집에서는 꼭 공기처럼 조용하거든. 있는 듯 없는 듯해. 불과 지난주 동네 모임에서 저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며 호호 웃었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호텔 라운지에서 즐기는 5만 원짜리 브런치 뷔페. 화려하게 플레이팅된 요리들과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면서 말이죠. 미숙 씨네 남편은 진짜 무던하고 좋은 사람이야. 부럽다, 부러워. 친구들이 던지는 그 부러움 섞인 찬사를 저는 제 인생의 성공을 증명하는 최고급 스파이스처럼 달콤하게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남편은 대체 무엇을 먹고 있었을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으니까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 먹어 라며 플라스틱 반찬통을 식탁에 툭 올려두고 나가는 게 다였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된장찌개와 어제 해둔 찬밥. 남편은 그것을 아무런 불평도 없이 텅 빈 집에서 홀로 씹어 삼켰을 겁니다. 저는 오롯이 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쓰는 돈에는 참 관대했습니다. 브런치 모임, 골프 레슨, 친구들과의 계절별 여행. 당신이 밖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내가 이렇게 예쁘고 교양 있게 꾸미고 사는 것이 곧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길이고 은혜를 갚는 것이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랬듯 주부는 그저 집안을 번듯하게 관리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게 가장 큰 의무라고 배웠으니까요. 저는 제가 그 역할을 꽤나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나는 가정이라는 이 성을 아름답게 유지한다. 그것이 제 자존심이었고 나만의 사랑 방식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남편의 셔츠 깃이 낡아 해져 있어도 아직 입을만 하네, 멀쩡하구만 뭐,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남편이 낡은 구두를 바꾸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일 때도 이번 달은 애들 학원비에 경조사가 많아서 빠듯해, 라며 단칼에 잘랐죠. 그때도 남편은 그저 알았어,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깨닫지만
남편은 그때 저를 바라보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달린 셔터 문을 아주 조용하고 단호하게 굳게 닫아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래요.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요란하게 청소기를 돌리고 있을 때 남편은 소파에 기대어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죠. 청소기 헤드가 남편의 발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아휴, 다리 좀 치워봐요. 저는 청소기 소음에 지지 않으려고 꽤나 날카롭고 큰 목소리로 툭 내뱉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허공으로 두 다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아래를 밍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거칠게 밀어버리고는 곧장 다음 장소로 휙 가버렸죠. 고마워도 없고 미안해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수십 년간 수천 번도 넘게 반복된 그저 일상의 아주 평범한 한 조각이었습니다. 청소하는데 방해되는 물건을 잠시 치우고 청소를 계속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의 입장에선 전혀 달랐을 겁니다. 그때 허공으로 들어 올려야 했던 두 다리의 무력감.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인데도 정작 내가 편히 쉴 공간은 단 한 뼘도 없다는 그 지독한 소외감. 마치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폐기물처럼 취급받는 그 비참한 굴욕감. 남편은 그 찰나의 순간들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새까만 장부에 이자까지 쳐서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참 자유로웠습니다. 남편이 아무런 통제도 불평도 하지 않았기에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렸던 그 알량한 자유는 남편이 묵묵히 돈을 벌어오고 묵묵히 모욕을 견디며 스스로를 그저 돈 나오는 ATM 기계로 전락시킨 그 거대한 희생과 체념 위에 아슬아슬하게 지어진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신묵은 긍정이 아니라 관계의 완전한 종말이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제게 잔소리나 불평을 하지 않게 된 것은 저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내 감정을 소모하며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철저히 손절을 결심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죠. 남편은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저를 향한 모든 관심과 기대를 서서히 죽여왔고 그저 정년퇴직이라는 결승 테이프를 끊는 바로 그날만을 숨죽여 기다려왔던 겁니다. 복수의 방아쇠. 왜 하필 65의 지금이었을까?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독립했을 때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도 아니고 왜 정확히 정년퇴직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었을까요? 거기에는 남편의 아주 냉철하고도 재무적인 계산,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섬뜩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회사라는 조직은 매일 피를 흘려야 하는 끔찍한 전쟁터였지만 동시에 세상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그는 그저 쓸만한 ATM 기계이자 가끔 무거운 짐을 옮겨주는 편리한 동거인에 불과했습니다. 정년퇴직. 그것은 회사라는 무거운 족쇄로부터 마침내 풀려나는 해방의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에게는 가정 내에서의 머슴 역할로부터 합법적으로 퇴사하는 날이기도 했던 겁니다. 남편이 속으로 삼켰을 그 차가운 독백이 지금의 제게는 뼈를 때리듯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들 얼굴 봐서 남들 시선이 두려워서 꾹꾹 참고 버텼다. 이혼이라도 하면 회사에서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나중에 애들 짝지어줄 때 흠집이 될까봐. 그래서 이 약물고 피눈물 흘리며 그깟 월급 봉투를 바쳤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다. 내 의무는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내 돈은 오직 나만을 위해 쓸 거다. 내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다.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도, 돈줄 노릇도 사양하겠다. 65. 드디어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고 퇴직금이라는 거대한 목돈이 통장에 꽂히는 바로 그 타이밍. 그것은 남편이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저라는 악성 부태이자 유지 비용을 단칼에 잘라내기 위한 가장 완벽한 디데이였던 겁니다. 저는 남편을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내 곁에 존재하는 소유물로 취급했습니다. 막상 공기가 사라지면 단 3분도 숨을 쉬지 못해 죽는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존재에 감사하기는커녕 철저하게 이용만 해왔죠. 그 오만함의 대가가 지금 거대한 해일이 되어 저를 덮치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정년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저를 수익률 마이너스의 불필요한 고정비용, 즉 덜어내야 할 짐짝으로 판단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한 겁니다.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과 감사의 부재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재무적, 정서적 파산을 불러옵니다. 저는 남편을 피가 흐르고 심장이 뛰는 한 명의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아픈 감정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쉽게 상처받는 여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얄팍한 옛말이 있죠. 저는 먹이를 안 주는 것을 넘어 어항에 썩은 물조차 갈아주지 않은 채 그를 흙탕물 속에서 헐떡이게 내버려 둔 겁니다. 결국 그 물고기는 온 힘을 다해 어항을 깨부시고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제 곁에 남은 것은 산산조각난 유리 파평과 텅 빈 어항,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노후 빈곤이라는 거대한 공포뿐입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현실의 벽. 남편이 집을 나간 지 3일째 되던 날, 언제까지고 방바닥을 치며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라는 날카로운 현실이 목밑까지 치고 들어오자 제 머릿속을 가장 먼저 스친 것은 배신감이나 외로움보다도 당장 내일 먹고 살 돈 걱정이었습니다. 참 속물 같고 현금 밝히는 여자라고 스스로도 자조했지만 이것이 65살 무스펙 전업주부가 마주한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리얼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황급히 동네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뛰어갔습니다. 인터넷에서 밤새 검색해 찾아낸 단어, 분할연금. 남편이 받을 연금을 반으로 쪼개서 받을 수 있다는 그 제도가 저에게는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한 유일한 구명조끼였습니다. 저기요, 분할연금 신청하면 남편이 받는 연금의 절반은 무조건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그 정도면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창고에 앉은 직원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직원이 모니터를 두드리며 보여준 숫자는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릴 만큼 잔혹했습니다. 어머니, 분할연금이라는 게요, 남편분이 수령하실 연금 전체 금액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직원의 건조한 설명이 이어질수록 제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받게 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모두 합치면 월 250만 원 남짓. 반면 제가 그동안 임의가입으로 붓거나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월 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면 280만 원이라는 돈으로 알뜰살뜰 그럭저럭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연금 분할을 청구할 경우 제가 쪼개어 받을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전체 연금이 아니라 오직 혼인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연금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애초에 분할 대상조차 되지 않았죠. 직원이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계산해낸 제 노후의 월 현금 흐름은
제 몫의 연금을 다 영끌에 합쳐보아도 기껏해야 월 12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헝 20만 원. 그 초라한 숫자가 제 귓가에서 사이렌처럼 윙윙 걸었습니다. 당장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의 관리비, 훌쩍 오른 가스비와 전기세, 마트에서 장 보는 식비, 나이 들면 무조건 병원 문턱 닳도록 드나들 텐데 그 의료비와 실비 보험료까지. 굳이 엑셀을 켜고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돈으로 월세 내고 밥 먹고 아프면 약 사 먹고 살 수 있다고. 만약 큰 병이라도 걸리면 누가 내 수술비를 내주고 간병을 해주지? 속으로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입 밖으로는 끄끄거리는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단 창구에 투명한 유리 가림막에 비친 제 얼굴이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훌쩍 늙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껏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벌어다준 돈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었기에 저는 전업주부라는 온실 속 화초 신분으로 팔자 좋게 안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라는 방패가 치워지는 순간 세상이 바라보는 저는 그저 직업도 없고 모아둔 자산도 없고 돈 벌어본 기술도 없는 늙고 무능한 여성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사실. 남편이라는 굵고 튼튼한 기둥에 제 인생의 모든 무게를 기대고 있었는데 그 기둥이 갑자기 쑥 빠져버리자 저는 바닥으로 아주 처참하고 볼품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남편은 틀림없이 이 모든 재무적 계산까지 완벽하게 끝냈을 겁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극심한 궁핍에 시달릴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래도 저 여자랑 남은 평생을 숨막히게 같이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겠죠. 돈이 없다는 공포보다도 그 남자의 서늘한 계산이 제 심장을 더 깊게 후벼 팠습니다. 납덩이처럼 무거워진 몸을 질질 끌며 저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썰렁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정론을 버리고 생존을 위한 계약을 맺다. 집에 돌아온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비참한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내 청춘, 내 인생 다 바쳐서 뒷바라지 했더니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버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쌍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 까짓거 내 알량한 자존심 다 버리고 당장 도장 쾅 찍어서 남편 얼굴에 던져버릴까? 그래서 이기적인 그 인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런 파멸적이고 감정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서류를 찢어버리려던 찰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법무사로 일하고 있던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법무사로 일하고 있는 오랜 친구 지연이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라 오열하며 앞뒤 없이 사정을 쏟아내는 저에게 지연이는 아주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수가, 내 말 똑바로 들어. 절대 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안 돼. 지금 네 알량한 자존심이나 감정 내세워서 욱하는 마음에 도장 찍잖아. 너 진짜 길바닥에 나 앉아서 얼어 죽어. 지연이의 그 팩트 폭력은 마치 제 얼굴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제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친구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거 알아. 미치도록 슬프겠지. 하지만 미수가 지금은 울면서 감정 낭비할 때가 아니야. 앞으로 남은 네 30년 인생. 네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진짜 독하게 머리를 써야 할 때라고. 전문가인 지연이가 제게 쥐어준 무기는 바로 이혼이 아니라 조론이었습니다. 즉, 법적인 혼인관계라는 울타리는 굳건히 유지한 채 각자의 삶을 사는 별거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죠. 우리나라 법이 그래. 호적의 부부로 남아있는 한 남편은 아내를 자기와 동등한 생활 수준으로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 이걸 혼인비용 분담 의무라고 해. 지연이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이혼해서 국민연금 쥐꼬리만큼 쪼개받는 120만 원보다 법적 부부 상태를 유지하며 남편의 전체 소득과 연금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혼인비용 생활비의 액수가 훨씬 더 클 확률이 높다는 거였죠. 게다가 지연이는 가장 강력하고도 서늘한 마지막 카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인관계를 유지해두면 나중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네가 유족연금을 고스란히 승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살아남아. 이건 네가 40년 동안 그 집안의 그림자로 헌신해온 것에 대한 아주 정당하고 합법적인 대가야. 포기하지 마. 남편이 죽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그 단어는 더 이상 사랑이나 부부의 정을 논하는 낭만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글 같은 노후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냉혹하고 철저한 재무적 계약의 언어였죠. 저는 눈물을 쓱 닦아냈습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다시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던 소녀 같고 찌질한 미련은 그 순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저 남자는 이제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늙고 비참한 노후를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할 비즈니스 계약 상대방일 뿐이다. 저는 속으로 수백 번 그 말을 되뇌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을 동네의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또 울고불고 매달릴까봐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타났죠.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남편의 눈을 정면으로 똑바로 응시하며 미리 준비해온 대사를 차분하게 건넸습니다. 당신 뜻이 뭔지, 어떤 마음인지 이제 정확히 알았어. 별거 동의할게. 당신이 원하는 그 자유 완벽하게 존중해 주겠어. 남편의 굳어있던 얼굴에 순간 놀라움과 깊은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저는 지연이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작성해둔 공정증서 초안을 테이블 위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단 이혼은 안 해. 호적은 그대로 둔다. 그 대신 내가 혼자 살아갈 최소한의 생활비로 매월 25일에 이 금액을 내 통장으로 정확히 자동이체시켜. 이건 내가 당신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 보장하는 내 정당한 권리야. 남편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의 숫자들을 찬찬히 내려다보더니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내 작게 한숨을 쉬더니 알았어, 그렇게 하지 라며 순순히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남편 역시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을 겁니다. 변호사 사서 진흙탕 같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재산 분할로 법정에서 치고받고 싸우며 스트레스 받느니 매달 일정 금액의 돈으로 자신의 완벽한 평화와 자유를 사는 편이 훨씬 남는 장사라고 판단한 거겠죠.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은 40년이라는 길고 길었던 부부라는 감정적 관계에 영원한 마침표를 찍고 오직 철저한 경제적 협력 관계라는 아주 건조하고 드라이한 비즈니스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설정된 차갑지만 편안한 거리. 그 폭풍 같던 날로부터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둘이 살던 그 넓고 썰렁했던 집은 처분했고 그 돈 역시 재산 분할의 명목으로 깔끔하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남편과는 여전히 철저한 별거 생활을 유지 중입니다. 매월 25일 아침 9시 제 통장에는 어김없이 그날 약속했던 금액이 띠링 하는 알림음과 함께 입금됩니다. 은행 앱을 열어 그 찍혀있는 숫자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참 복잡 미묘해집니다. 이 돈은 나를 떼어내기 위해 던져주는 위자료일까? 아니면 내 40년 가사노동에 대한 뒤늦은 월급일까? 하지만 저 역시 그저 남편이 보내주는 돈만 쳐다보며 식물처럼 살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일주일에 3일 계산대 레지스터를 보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68이라는 나이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져본 내 직장, 내 사회생활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밤이면 다리가 퉁퉁 붓고 쑤셔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 저보다 한참 어린 30대 점장에게 속도가 느리다고 핀잔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어서 오세요 고객님 하고 악을 쓰는 제 모습이 처음엔 너무 낯설고 비참해서 화장실에 숨어 온 적도 있었죠.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힘으로 내 땀을 흘려번 알량한 알바비로 퇴근길에 떨이 반찬 몇 팩과 시원한 캔맥주 하나를 사서 홀로 식탁에 앉는 밤. 그 소박한 밥상이 강남 호텔에서 5만 원을 주고 먹던 그 뷔페보다 눈치 보며 먹던 옛날의 그 밥상보다 훨씬 더 꿀맛처럼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찌푸린 얼굴색을 살필 필요도 없고 남이 먹다 남긴 밥풀 묻은 그릇을 치우며 한숨 쉴 일도 없이 온전히 내 속도대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저녁. 물론 문득문득 지독한 외로움이 사무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다 무심코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밤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저는 썩어가는 동아줄 같은 누군가에게 대롱대롱 매달려 생존을 구걸하는 나약한 미숙이가 아닙니다. 비록 주름지고 가느다란 다리일지언정 두 발로 단단한 대지를 직접 딛고 서 있는 한 명의 독립된 어른입니다.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남편에게서 짧은 카톡 하나가 왔습니다. 감기 조심하고 건강 잘 챙겨라. 딱 한 줄. 이모티콘도 없는 무뚝뚝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살 때는 눈을 마주치고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 어쩌면 우리는 법적인 부부라는 그 무거운 의무감의 짐을 다 내려놓고 완벽한 타인으로 멀찍이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를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인간으로 마주볼 수 있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 자판을 눌러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도 건강 조심해. 매달 잊지 않고 보내줘서 고마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난 40년간 제 가슴을 꽉 막고 있던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스르륵 녹아내리는 듯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잔혹한 진실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6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시작된 처절한 생존 게임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저는 이 작고 낡은 아파트에서 오직 저만의 이름으로 된 주식회사 내 인생을 아주 훌륭하게 경영해 나갈 겁니다. 남편이 들이밀었던 그 차가운 이혼 서류 봉투에 제 도장을 찍어 돌려주는 날은 아마도 아주 먼 훗날 제 스스로 완벽하게 재무적 독립을 이룬 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평생을 믿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별거 선언과 이혼 요구. 그것은 어쩌면 수십 년간 쌓여온 부부 사이의 지독한 무관심과 소통의 부재가 낳은 필연적인 파산 선고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묵묵한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풍선이 터지기 직전까지 조용히 흘러가는 카운트다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서늘한 순간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면 부디 끓어오르는 감정에 취해 이혼 서류에 덜컥 도장을 찍기 전에 딱 한 번만 차갑게 멈춰 서십시오. 홧김에 던진 알량한 자존심만으로 버텨내기에 100세 시대의 노후라는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지독하게 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식어빠져 재가 되어버려도 우리의 팍팍한 생활은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 밝으면 배는 고프고 관리비 고지서는 어김없이 날아옵니다.
이혼이라는 이름의 감정적 자멸을 선택하는 대신 조론이라는 이름의 아주 전략적이고 냉철한 자립을 선택하는 것. 경제적 지식과 제도를 완벽한 무기로 삼아 유연하고 지독하게 살아남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세대가 반드시 장착해야 할 가장 강력한 마지막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저녁 곁에 오는 이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참 고맙다라고 진심을 내 통장의 진짜 잔고, 내가 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예상 수령액,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이 험한 세상 홀로 살아남겠다는 서늘한 각오.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대의 유일한 주인공은 돈을 벌어다주는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만 하니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은 집에서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히 입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침묵이 정말로 평화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폭발하기 직전의 시한폭탄 같은 체념일까요? 문득 배우자의 진짜 속마음을 마주하고 등골이 서늘했던 순간이나 이와 비슷한 뼈아픈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란을 통해 여러분만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팍팍한 삶에 작은 통찰의 씨앗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깊고 진솔한 돈과 인생 이야기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더 날카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제 스마트폰은 이제 2번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밥은 아직이냐 는 신경질적인 재촉알림을 울리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죠. 그 옆에는 가위로 무참히 반토막을 낸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그리고 제 떨리는 손으로 기어이 붉은 도장을 찍어버린 이혼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35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바쳐 억척스럽게 쌓아 올린 제 결혼 생활의 초라한 잔해입니다. 평생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늙어 혼자가 되는 것, 수중에 돈이 말라버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혼당한 불쌍한 여자라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죽기보다 무서웠거든요. 지금 제 통장에는 남은 생을 버티기엔 너무도 얄팍한 숫자와 매달 날아오는 연금 통지서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숨막히는 묵직한 기운으로 온 집안을 짓누르던 시절의 갑갑함에 비하면 이 뼛속까지 시린 적막함이 지금은 차라리 눈물나게 사치스럽다고 까고까지 느껴지니까요. 이건 세상 물정 모르고 겁 많던 제가 아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비로소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 깊이 사로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돼요? 내 인생에 30년 전 그 아침의 냄새를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구수한 찌개 냄새, 갓 지은 하얀 쌀밥의 단내, 그리고 정성껏 다림질한 와이셔츠의 빳빳한 감촉. 다녀오세요. 다녀오지. 그런 무심한 인사를 나누며 남편을 웃는 얼굴로 배웅하던 아침.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도시락통에 노란 계란말이를 예쁘게 채워 넣었던 그 순간에 느꼈던 완벽한 행복. 아니, 행복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스스로를 속였던 시간들이 제게도 분명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옛날 방식이 뼛속까지 밴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이라는 그 견고한 공식을 의심할 줄조차 몰랐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에 그저 엎드려 감사하고 내 의견 따위는 속으로 삼킨 채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것. 그것이 현모양처이자 여자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었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그저 저의 나약함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내 선택에 책임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비겁하게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면 내 인생의 비바람을 막아주겠지. 긁어 부스럼만 만들지 않으면 평온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겠지. 그런 달콤하고도 멍청한 환상에 빠져 내 두 발로 오롯이 서려는 노력을 포기했던 거예요. 살면서 다소 불만이 생기더라도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밥상머리에 앉고 남편이 기분 좋게 맥주 한 캔을 들이켜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내 모든 희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나 하나만 꼭 참으면 이 완벽한 가족놀이는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소리도 없이 아주 조금씩 마모되어 바스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모른 척 하면서요. 모든 끝의 시작은 남편의 정년퇴직 날이었습니다. 커다란 꽃다발을 품에 안고 돌아온 남편. 수고했다며 서로 눈시울을 붉힌 것도 딱 하루뿐이었죠. 다음 날부터 우리 집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평생 회사라는 전쟁터로 출근하던 남편이 이제는 24시간 365일 내내 저만의 안식처였던 이 집에 머물게 된 겁니다. 거실 소파는 완전히 남편의 지정석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흘러나오는 뉴스 화면을 향해 남편은 하루 종일 핏대를 세우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저 정치인 놈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저 패널은 뭘 안다고 잘난 척 떠들어. 요즘 젊은 것들은 빠져가지고. 입만 열면 쏟아지는 부정적인 말들. 매사를 삐딱하게만 보는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저는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텔레비전 속 타인을 향한 욕설이라면 차라리 귀를 막으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그날 선 칼끝은 이내 곧장 저를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은 왜 이렇게 밍밍해? 당신 치매라도 온 거 아니야? 빨래를 어떻게 널었길래 옷걸이 이 모양이야. 반찬 색깔 꼬라지 하고는 입맛이 뚝 떨어진다. 떨어져. 긍정적인 말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존재하지 않는 삭막한 공간. 고마워도 마신내도 없이 오로지 감점법으로 제 집안일을 채점하고 감시하는 시선들. 제 마음은 마치 물 한 방울 얻어먹지 못한 화분 속 식물처럼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편의 은퇴 후 우울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을까요? 현관문 도어록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호흡이 가빠졌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었던 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의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거실 바닥에 구겨진 휴지 뭉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도 분명 그 쓰레기를 봤을 텐데 줍기는커녕 마치 눈앞에 장애물이라도 되는 양 훌쩍 넘어 냉장고로 걸어가더군요. 그러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저를 향해 툭 내뱉었습니다. 어이, 물 한 잔 떠와.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줍지 않는 건 그저 게으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키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마지막 한 줌의 연민조차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앞에 뻔히 쓰레기가 굴러다니는데도 아내가 허리를 굽혀 줍기만을 기다리는 그 거만한 태도. 그것은 그가 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겨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뼛속까지 밴 특권의식이었죠. 물은 당신 손으로 직접 떠 마셔요.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그 말을 저는 또다시 꿀꺽 삼키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간 얼굴에 들러붙은 순종적인 아내라는 가면이 도무지 벗겨지질 않았거든요. 나만 참으면 조용히 넘어갈 텐데 그런 저의 나약하고 비겁한 태도가 결국 남편을 저런 기형적인 괴물로 키워내고 말았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도 그런 남편일수록 집 밖에서는 완벽한 애처가 연기에 능숙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이나 동네 이웃들과 마주칠 때면 남편은 사람 좋은 미소를 흠뻑 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늘 감사하며 삽니다. 평생 이 집안 건사하느라 고생이 많았잖아요. 집안일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웬만하면 다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죠.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때면 위장 저 밑바닥에서부터 시큼한 위액이 치밀어 올라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집구석에서 누구 덕에 따뜻한 밥 처먹고 사는 줄 알아? 라며 저를 벌레 보듯 짓밟던 남자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인자하게 미소 짓는 남자.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그 사람일까요? 둘 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겠죠. 집 안에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면서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정한 남편 행세를 하는 그 알량하고 얄팍한 이중성. 제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놓으면서 자신의 사회적 체면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비겁한 민낯에 저는 어느새 생이적인 혐오감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균열이 찾아온 날. 무섭게 치솟는 물가에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던 저는 큰 맘을 먹고 가계부를 내밀며 남편에게 의논을 청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생을 버틸 생활비에 대해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경질적으로 말을 자르며 제 귀를 의심케 하는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퇴직금. 그건 내가 40년 넘게 뼈 빠지게 일해서 바친 내 피와 땀의 결정체야. 내 돈이라고 네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탐낼 돈이 아니란 말이다. 생활비가 모자라면 네가 더 아껴 쓸 궁리를 해야지. 살림을 그따위로밖에 못 살아? 제 알량한 마트 파트타임 월급.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도록 일하며 생활비에 보태려 모았던 비상금. 저는 마트에서 무 하나에 3,000원 하는 걸 들었다 놨다 하며 벌벌 떨고 제 얼굴에 발을 싸구려 스킨로션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 꼭꼭 참아왔는데 남편은 저 몰래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골프채를 바꾸고 그 퇴직금으로 자기 몫의 새 차를 뽑을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욕심은 평생 고생한 대가람을 당당하게 챙기면서 제 작은 실수나 지출은 마치 대역죄라도 지은 것처럼 쥐잡듯 잡는 사람. 그 지독하게 불합리한 태도가 제 심장을 얼마나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 것. 하지만 네가 하는 집안일은 공짜가 당연한 것. 즉 저를 언제든 자기 입맛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무료 파출부 취급하는 그 오만한 태도에 마침내 제 마음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애전의 종말이라기보다는 노예 계약의 파기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 남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 남자의 늙고 병든 몸을 스발들기 위해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헌납할 의무 따위는 없다. 그날 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이혼 신고서를 꺼내들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하며 길길이 날뛰었죠. 니깎게 나 없이 혼자서 퍽이나 살아남겠다. 길바닥에서 굶어 죽고 싶어? 확실히 경제적인 공포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빈곤이라는 두 글자가 뇌리를 스치며 목을 조여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제 인생 처음으로 저는 두려움보다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당신 수발 들며 사느니 차라리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렇게 서슬퍼렇게 쏘아붙였을 때 남편이 얼굴에 떠오르던 그 경악스러운 표정. 그것은 제가 35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제 의지로 제 인생을 선택하고 거머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빠져나와 지금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지은 지 40년도 넘은 외풍 심한 낡은 빌라의 작은 방 한 칸. 보증금 없는 월세 60만 원에 한 달 생활비는 고작 120만 원 남짓. 자취책에나 나올 법한 우아하고 여유로운 생활 따위는 제게 그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당장 내일 저녁거리로 뭘 먹어야 하나 머리를 쥐어뜯어야 하는 벼랑 끝 아슬아슬한 생존의 연속이죠.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이혼하고 나니 온통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더라 같은 허세는 부리지 않겠습니다. 통장 잔고가 하루가 다르게 깎여나가는 걸 볼 때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숨이 턱 막힙니다. 수십 년을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들과도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편이랑 해외여행 다녀왔잖아 라며 화사하게 웃는 그녀들의 이야기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 쳐줄 마음의 여유가 제게는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경제적인 격차라는 건 끈끈했던 우정마저도 이토록 잔인하게 토막내버린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깊은 밤 문득 잠에서 깼을 때 사방을 짓누르는 끔찍한 고독감에 휩싸여 쌓여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참고 살았으면 적어도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을 텐데. 그런 나약하고 못난 제 모습이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침에 눈을 떠서 그 누구의 비위도 맞추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을 수 있다는 것. 배가 고프지 않으면 굳이 밥을 차리지 않고 건너뛰어도 아무도 나에게 호통치지 않는다는 것. 창밖의 날씨가 눈부시게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훌쩍 산책을 나가 공원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이고 멍하니 책을 읽어도 좋다는 것. 이혼을 하고 나니 하루라는 시간을 온전히 나만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숨막히도록 당연한 일상이 도대체 얼마나 눈물겹게 고귀한 것인지. 지금의 제 곁에는 남편의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도 눈치를 살피며 전전긍긍하던 긴장감도 억지스러운 불합리한 요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투명할 정도로 맑고 시간은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여유롭게 흘러갑니다. 저는 분명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잃어버린 것들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누군가의 순종적인 아내도 누군가의 헌신적인 엄마도 아닌 그저 오롯한 나. 마침내 제 인생의 핸들을 제 두 손으로 꽉 쥐게 된 겁니다. 비록 그것이 여기저기 녹슬고 삐그덕거리는 연식 오래된 중고차를 몰고 나선 늦은 재출발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과거의 저처럼 캄캄한 고통 속에 갇혀 있다면, 그리고 만약 당신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독립해서 나간 제 아들에게 입이 닳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네 아내는 네가 돈 주고 고용한 파출부가 아니야. 저는 그 애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습니다. 집안일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대접받기만 바라던 제 남편 같은
끔찍한 가부장적인 남자로는 절대 자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으니까요. 더 일찍 깨닫고 더 엄하게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제가 평화를 핑계로 남편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뒤치다꺼리를 해준 그 미련한 짓이 결국 남편을 통제불능의 괴물로 만들었고 제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셈이니까요. 그 뼈아픈 반성을 담아 아들에게는 평생을 함께할 파트너와 완벽하게 동등한 위치에 서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결혼 생활을 보낸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이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벼랑 끝에 서서 홀로 고민하고 계실 당신에게 결혼이 곧 행복의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결혼해서 남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백년해로하는 것만이 여자의 유일한 행복이라는 지독한 주술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모양은 오직 당신 스스로가 조각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살아가는 안락함을 선택하는 것도, 거센 비바람을 맞더라도 내 두 다리로 꼿꼿이 서는 찬란한 고독을 선택하는 것도 모두 당신의 온전한 자유입니다. 단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날 선 말들의 귀를 막고 자기 자신을 처참히 죽여가며 버티는 그 아픈 시간은 이제 그만 끝내도 괜찮다는 겁니다. 당신 인생이라는 무대 위의 주인공은 남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건 결코 드라마처럼 우아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돈 사회적 체면, 수십 년지기 친구들, 잃어버리는 것들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많습니다. 어쩌면 별거나 조론처럼 현실적으로 조금 더 영악하고 현명한 선택지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지독한 고독과 맞바꿔 얻어낸 이 눈부신 정신의 자유는 세상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인생 최고의 재산이니까요. 만약 지금 당신이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터널 속에서 길을 잃고 멍하니 서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이니까요. 자, 오늘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세상에서 제일 향긋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당신만의 풍요로운 시간이 분명 그곳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밖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애처가 행세를 하면서 집구석에서는 아내를 파출부 부리듯 무시하는 남편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겪으신 가슴 답답한 사연이나 뼈저린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창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가슴 먹먹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